컨셉은 잡았는데 그 다음은 못하겠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컨셉을 잡았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면 20대가 좋아하는 깔끔하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커피요 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바로 디자인이 떠오르나요? 떠오르신다면 정말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입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멈춥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문장만 있는 컨셉을 무드보드까지 완성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방법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로만 존재하던 컨셉을 어떻게 시각 언어로 번역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단어 중 하나가 컨셉이죠. 컨셉이 멋있는 글로 남으면 화면 위에선 레퍼런스를 얇게 흉내내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클라이언트를 만나보면 이런 말 자주 들을 거예요. 20대가 좋아하는 깔끔하고 편안한 커피.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것도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한 줄로 제품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타 제품과 차별점은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정의 문장만 하나 있을 뿐, 그 다음 무엇을 어떻게 시각화할지는 막막하니까요. 학교에서 시장조사에 많은 시간을 씁니다. 반면 실제 회사에서는 시장조사는 되게 짧고 간결하죠. 그 영향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수업이나 실무에서는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그대로 모아서 보고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단순 자료 모음집이 아닙니다. 리서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작업 방향을 논리적으로 세우며 브랜드 스토리를 풀어내는 과정을 보고 싶은 겁니다. 리서치하세요 라는 주문은 검색을 대신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 도출 흔적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브랜드 정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왜 소비자가 남의 제품이 아니라 이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품 자체에서 큰 장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면 디자이너는 스토리나 디자인적 특성으로 다른 선택의 이유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 디자이너가 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디자이너의 역할은 그래픽 툴로 이미지를 시키는 대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브랜드의 시작과 끝을 함께 설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커피 시장만 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프리미엄 원두부터 편의점 천원 커피, 캔커피에서 고가 커피까지 스펙트럼이 넓죠. 그렇다면 아까 학생이 말한 커피는 정확하게 어떤 포지션일까요? 타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연령대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 구매자의 맥락과 행동을 분석해서 구체적인 스토리와 함께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유명 디자인 스튜디오의 결과물을 자세히 보면 브랜드 스토리를 풀어내는 과정이 탄탄한 논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모든 걸 클라이언트가 다 제공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진정한 디자인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논리로 시작해 비주얼로 완성하는 그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설령 클라이언트가 평범하고 재미없는 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디자이너는 크리에이티브로 그것을 특별하게 바꿔야 해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컨셉이란 정확하게 뭘까요? 저는 컨셉을 이렇게 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태도로 제공한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태도로 전달할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그 문장이 이후의 모든 결정을 이끕니다. 여기서 파생된 키워드는 형태, 타이포, 색, 재질 같은 요소가 연결되고요. 연결이 느슨하면 결과는 흔들립니다. 연결이 단단하면 자연스럽게 일관성이 생기죠. 결국 컨셉은 출발점이자 끝까지 살아있어야 하는 기준선입니다. 그렇다면 한 줄의 브랜드 정의를 실제 시각화로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이겁니다. 리서치, 해석, 스토리, 디자인 언어로의 번역. 언어와 결과 사이에 다리를 스스로 놓아야 합니다. 길게 돌아가라는 이론이 아니라 지금 손에 쥔 프로젝트에서 한 번 더 묻고 한 번 더 번역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 그 습관이 그 다리를 만듭니다. 그때 컨셉은 설명의 문장이 아니라 디자인을 움직이는 문법이 됩니다. 이 과정의 산출은 한 장의 무드보드가 됩니다. 시한 전에 합의 가능한 유일한 문서이죠. 여기서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타깃을 단순히 구매 연령층으로만 이해해 20대에서 30대 여성, 40대 남성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21살과 39의 라이프 스타일은 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20대와 30대의 간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타깃이란 기업이 브랜드를 어필할 정확한 대상을 뜻합니다. 최근에는 대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밀하게 규정하고 실제로 누가 구매하는지를 드러내는 페르소나로 브랜드 사용자를 정하는 게 일반적이죠. 즉, 구매 대상에 대한 더 정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브랜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20대 여성처럼 모호한 집단 표기만으로는 브랜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날 대부분의 브랜드는 SNS를 통해 타깃 마케팅으로 진행됩니다. SNS 광고의 강점이 뭐냐면 구매 가능성이 높은 세부 타깃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술과 패션에 관심이 높고 특정 전공을 지니며 특정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20살에서 25세의 여성, 관심사나 전공, 라이프 스타일, 거주 지역까지 지정해서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매체는 이렇게 세분화된 타깃을 기준으로 광고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의 타깃 설정이 여전히 90년대식 연령이나 성별 구분에만 머문다면 결과물 역시 시대에 뒤떨어진 디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학교에서는 이런 방식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결과물에서 답답함이 드러납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했지만 교육은 아직도 그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비주얼화를 할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예시를 든 주제를 그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브랜드의 구체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편의점 판매용인지 고가 정책을 펼칠 것인지, 커피 판매 방식의 특징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20대 여성이라면 그중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정하고요. 이 대상이 주로 언제, 어떤 맥락에서 이 커피를 마시는지도 함께 규정합니다. 이렇게 구체화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이미지 리서치를 시작합니다. 이미지 리서치는 다음의 축을 중심으로 모아봅니다. 이 외에도 주제에 따라서 필요한 추가 축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 이미지를 수집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하나 짚어드릴게요. 저는 작업할 때 제품 컨셉과 디자인 컨셉을 나눠서 정의합니다. 이걸 구분하면 이해가 훨씬 쉬워져요. 먼저 제품 컨셉은 팩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제품의 핵심 가치, 소구 유형, 타겟을 포함해서 지향점과 차별화 포인트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디자이너는 아이디어를 반드시 텍스트로 정리하고 시각화 전에 구조화를 해둡니다. 제품 컨셉의 구조가 정리되면 그 다음 디자인 컨셉으로 확장합니다. 여기에서 은유적 표현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대상을 은유적으로 포착하는 형사를 중심으로 브랜드의 스타일과 무드를 정리하고 이미지 서치로는 룩앤필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브랜드를 어떤 방향으로 시각화할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순서는 이렇습니다. 맥락을 구체화하고 팩트 기반의 제품 컨셉을 텍스트 구조로 만든 뒤 형용사 무드로 번역한 디자인 컨셉을 정의합니다. 그 뒤에 시각화 작업이 진행되면 됩니다. 이 흐름만 잡히면 컨셉은 잡았는데 그 다음은 못하겠어요 라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컨셉을 디자인으로 번역하는 기본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미지 리서치를 충분히 했는데도 이제 뭘 어떻게 해야지?에서 멈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디자인은 결국 스타일을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은 문제 해결을 통해 어떤 스타일로 보일까를 결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유 패키지를 디자인한다고 해봅시다. 우유 디자인에 꼭 소 이미지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넣기로 했다면 표현 방식은 수없이 많아요. 빈티지 무드를 위해 펜으로 정밀 묘사를 할 수도 있고 귀여움을 위해 단순화와 희화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스타일의 결정의 기준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제품 특징의 정의에서 나옵니다. 정의된 특징이 논리적으로 시각화하는 데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타일은 누구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시각적 답변입니다. 수업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빈티지하게요. 심플하게요. 원하는 느낌만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결과물은 자기 만족의 자화상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래픽 스타일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유행 스타일을 브랜드의 성격과 무관하게 작품에 끼워놓고 싶어 합니다. 트렌드를 전면 부정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브랜드 컨셉과 일치하고 시각화 과정이 논리적이라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다만 유행을 무비판적으로 복제하거나 잘 팔리는 브랜드의 형식을 유사 카피로 대체하는 태도는 디자이너에게 치명적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컨셉은 핵심입니다. 컨셉 없이 클라이언트를 설득하기 어렵고 컨셉과 무관한 형식 차용은 금세 들통납니다. 저는 결과물 그 자체보다도 어떻게 사고했고 그 사고가 어떤 시각으로 번역되었는가를 봅니다.
인터넷에서 시장조사만 하고 타인의 작업물 몇 장 모아가지고 흉내내는 루틴. 이게 반복되고 있다면 즉시 고쳐야 합니다. 스타일은 취향의 장식이 아니라 컨셉, 원리,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왜 그렇게 보이게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할 때 비로소 스타일은 설득력이 생깁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컨셉이 실체가 되려면 언어를 시각 언어로 번역하고 그 시각 언어가 시스템으로 엮이는 과정을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컨셉을 한 문장으로 세우기,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그 다음 2단계는 키워드를 정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레퍼런스 원리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레퍼런스는 모사 대상이 아니라 원리 추출용 자료입니다. 형태, 타이포, 색, 재질로 분류해 왜 좋은가를 한 줄씩 메모하세요. 마지막 단계는 무드보드를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자료를 한 장의 무드보드로 구조화하면 시한 전에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가 됩니다. 우리는 디자인으로 제품의 판매를 좌우하고 브랜드의 성장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재미없는 프로젝트를 탓하기보다는 디자이너 스스로 브랜드의 스토리를 탄탄히 만들고 확장하는 방법을 찾는 게 먼저입니다. 결국 프로젝트의 재미는 우리가 만든 맥락과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시각화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오늘 배운 프로세스를 다음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해보세요. 제품 컨셉과 디자인 컨셉을 분리해서 정의하기, 팩트 기반의 텍스트 구조화, 의미와 형용사로 룩앤필 만들기, 레퍼런스에서 원리 추출하기. 이 4가지만 실행해도 여러분의 작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막히는 파트를 댓글에 질문 형식으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컨셉이 화면 위에서 살아나길 바랍니다.